그러면요, 우리 김계리 변호사님 다 아시죠? 오늘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뭐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이제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김계리 변호사님은 요즘 와서 저랑 이틀 상관으로 계속 이제 만나게 되는 것 같은데요. 가장 스타가 된 국민적인 스타가 됐죠. 사실은 김계리 변호사 하면 주부인데 계몽령이 되었습니다. 맞나요? 정확한 멘트가. 애엄마인데 네. 계몽이 된 거죠. 계몽이 되었습니다. 네. 해서 전 국민들에게 주부를 계몽시켰다 이렇게 알려졌고, 또 그 대통령 측 반대편에 있던 그러니까 탄핵 소추인단이라 해야 되나요? 그게 법사위원장 정청래가 나오는데 그냥 뭐 예를 들면 꼴도 보기 싫어? 이런 정도의 표정으로 해가지고 그게 뉴스에 나오면서 람보르게리, 지나갔다 람보르게리라는 별명이 붙었는데요. 여하튼 현재 전 국민들에게 변호사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그죠, 청년들에게, 특히 2030 청년들에게 우리 희망이다 이런 분을 모시게 되었는데요. 저도 전학 뉴스 이렇게 하게 되면서 참 영광이기도 합니다. 모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영광입니다. 네, 아마 방송 출연 이게 처음 아닌가요? 네, 변론에 나선 거 외에 제가 어떤 발언을 하는 건 아마 오, 전학 뉴스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이번에 제 국민들에게 알려진 게 역시 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을 맡지 않습니까, 그죠? 그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대통령 결과가 이제 탄핵 인용되고 파면되는 그죠, 그런 이제 눈물과 슬픔 대통령 함께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김계리 변호사님 막 울고 있는 장면이 기억나요. 예, 그죠? 예, 제가 그거 보면 저도 눈물이 그때 김계리 변호사님 울고 보면서 막 울더라고. 그래서 저도 그 마음 이해가 되고 저도 막 눈물이 날라 그랬어요. 죄송하고 딱히 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고 그냥 어떡하냐. 그냥 근데 뭐 국민 여러분들이 탄핵 재판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개헌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변론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너무 많이 망가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하게 됐고, 그 선고를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망가진 건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뭐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뭐 굳이 할 말을 다 하라고 하신다면 전부 다 삐 처리를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딱히 드릴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렇게 언론에 제가 뭐 술자리에서 이제 뭐 욕을 섞어가면서 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국민들의 또 그 상당수 저도 저를 포함한 심정하고 비슷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면요, 오늘 만약에 그 김계리 변호사님께서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좀 짧게 있잖아요. 좀 억울하다 또는 변호사 입장에서 짧게라도 한번 뭘 잘못된지 어떻게 느끼시는지. 조선 3대 사화, 그러니까 한국사 선생님이시니까 조선 3대 사화가 중에 하나가 이제 을사사화가 있잖아요. 네, 을사사화. 네. 그게 이제 뭐 대윤과 소윤 뭐 네, 이런 맞습니다. 네. 하필이면 또 우리 대통령님께서 윤석열이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을사사화가 재현되는 건가, 뭐 왜 하필이면 또 을사년인가 맞네요. 그랬었는데, 이 나라가 전체적으로 전체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끓는 물 속에서 익어가는 개구리처럼이라고 이제 뭐 자기가 익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 있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탄핵에 찬성했던 분은 모르실 거예요. 아마 그냥 헌법재판소가 정의를 세웠다, 다 구구절절 말이 옳다, 수긍이 간다라고 했는데, 그 과정, 이것이 헌재 재판에서 변론되었던 과정이 레거시 미디어에서 전혀 다뤄지지 않아 왜곡되어 다뤄지고, 그래서 그 국민들이 얼마만큼 알고 얼마만큼 받아들이셨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나라 전체가 전체주의에 빠져가고 있고, 이것이 어떻게 나라가 망가는 길이 될지,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될지 대만처럼 될지 그건 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래서 두렵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솔직히. 못하게 좋지 뭐 드럼통에 담그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입법부가, 우리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제일 먼저 사회시간에 배우는 게 삼권 분립 아닙니까? 삼권 분립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엄격히 삼권 분립을 헌법에서 취하고 있고, 그러니까 입법과 사법과 행정의 어떤 조화로운 균형과 전제를 통해서 이제 나라의 시스템이 이루어져 가는데, 단지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수당이 되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입법부가 사법부와 행정부를 견제를 넘어서 협박을 하고 포커를 취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하고 잘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이 국민들의 그 어떤 그런 개념이라 그래야 되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망가졌나 싶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선이 언제서부터 어떻게 왜 이렇게까지 무너졌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 탄핵만 해도 그래요. 29번의 탄핵이 발의가 됐는데, 예전에는
탄핵이 됐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발의가 됐다. 이랬을 때 전 너무 놀랬거든요. 탄핵이 됐다고? 이게 말이 돼? 근데 어느덧 국민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나니까 이 탄핵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29번의 탄핵, 그러니까 의결이 된 것만 29번이지 그 이후에도 그 전에도 탄핵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그 공직자들을 뭐 사임을 시키거나 어떤 안건에 대해서 강제로 뭐 통과를 시키거나 그런 협박의 수단으로 탄핵이 전락해 버렸는데 헌법에 규정된 어떤 그런 제도들은 그렇게 마구잡이로 남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덧 국민들이 탄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탄핵해라 이게 어느덧 이렇게 너무 쉽게 돼버렸어요. 돼버렸죠. 예. 감히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선출직 대한민국 국민이 뽑았잖아요. 뽑은 대통령을 그렇게 헌법재판관들이 임명직 공무원들이 대통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그것도 50% 이상이 절대 탄핵 안 된다는데 불구하고 너는 탄핵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든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다면 뭐 내가 지지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긍을 하겠지만 그 누구나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그 논증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낸다는 거는 이 뭐랄까 이 독립성이 존중받지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거죠. 예. 못하는 그렇죠. 거죠. 독자들이 2030 청년들이 막 심장이 뛰고 야 지난 뉴스에 김계리 변호사 나왔대. 덕분에 지난 뉴스가 또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것도 안 물어보고 싶어요. 당장 오늘이요. 날짜가 4월 15일이지 않습니까? 4월 15일인데 어제입니다. 우리가 4월 4일 날 대통령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 탄핵 인용 파면의 선고가 있었고요. 일주일 지난 4월 11일에 대통령께서는 관지에서 사조를 이제 옮겨가셨고 또 이틀 뒤 바로 3일 뒤가 되는 어제가 되겠죠. 4월 14일에 또 내란 혐의를 받고 있어가지고 현재 대통령께서 또 그 서울중앙지법에 또 오셨지 않습니까? 또 같이 오셨죠. 그러나 어제도 같이 계셨죠. 어제 저녁까지 계속 재판이 늦게까지 진행이 돼서 같이 네. 했었죠. 네. 원래 어제 그 출연하시려다가 늦었는데요. 그때 어제 분위기 좀 어땠어요? 어제는 이제 뭐 계속해서 뭐 증거 능력에 대해서 다투는 뭐 그런 공방을 계속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뭐 검찰에서 뭐 공수처 내지는 경찰에서 송부촉탁받은 그런 증거 기록들의 네. 증거 능력에 대해서 계속 그런 뭐 사실 그 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공방들이긴 했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변론을 하셨다. 80 몇 분간 하셨다고 뉴스에 나오대요. 80 몇 분간 했다고 뭐 했는데 그것은 저희만 80 몇 분간 뭐 한 게 아니라 검찰이 모두 진술을 60여 분간 했고 저희가 변호인단이 준비해간 이제 저희 측 모두 진술이 있었는데 그 검찰 측 PPT 자료, 그러니까 그 모두 진술 60여 분간의 모두 진술을 보고 직접 거기에 대해서 당신께서 반박을 하시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지 않고 검찰의 PPT 자료를 보면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일일이 반박을 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마치 그 언론에는 딱 그것만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만 80분 동안 혼자 변론했다. 네. 뭐 저쪽 이제 편향된 그 방송사 쪽에서는 뭐 마치 혼자 떠든 거 마냥 이렇게 뭐 왜곡해서 하는데 그것은 양 당사자 검찰과 저희 측의 모두 진술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변호인 측에서 해야 될 시간들을 이제 좀 줄이고 이제 그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그리고 사실 오전에 제가 네네. 그 이 방송 오기 전에 맹 대통령 이제 그 변호인단에 계셨던 그 석동 변호사랑 네네. 그다음에 그 배의철 변호사랑 같이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도 그때 석동 변호사 이런 말 하셨어요. 그 이제 이쪽에서 PPT 검찰 측에서 PPT 보여주면 하니까 대통령께서 직접 바로바로 반박하셨다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전부 다 기사와 그리고 이제 내란몰이를 하면서 국회에서 했었던 그 회의록들이 그렇죠. 증거가 대부분이었어요. 저희가 동의했었던 팩트는 개엄을 했다. 네. 그거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그 소추인 측의 어떤 그 주장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헌재 과정에서 반박들을 상당 부분 대부분 다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어제 이제 검찰에서 한 그 모두 진술은 그 탄핵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전에 있었던 공소장, 그러니까 소추인 측의 어떤 주장, 김용현 장관의 공소장과 거의 뭐 다를 바 없는 그러니까 지금 헌재 재판을 통해서 증인신문을 통해서 드러났던 사실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러니까 모조리 다 반박이 가능한 공소장에 기반한 모두 진술이었고 그래서 즉석에서 다 반박이 가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웃겼던 거는 제가 이제 어제 페이스북이랑 스레드에도 올렸는데 검찰 측 모두 진술에서 검찰 측 저희 측이 아니라 검찰 측 모두 진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하게 되었는가라는 것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이 그림을 딱 이렇게 해놓고
하고 미래 세대에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엄을 했다. 네.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란 우두머리라면 이재명 대표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는 전 드럼통에 들어가고 싶지 않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습니다. 진짜 말해도 되면 욕 좀 해도 되면 이게 성인 방송인데 제가 사실은요 욕 좀 해준다 하면 그렇지만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 나오기 전에 이제 김기리 변호사님이 전에 식사할 때 느끼는 게 딱 감이 왔어요. 농담 아니고 김기리 변호사님이 이제 여성 진짜 투사입니다. 투사. 저는 뭐 그 변호사도 물론 싸워야 되잖아요. 반대인 척과 싸워야 되지만 이런 굵직한 사건들을 뭐 여러 건 했었었는데 그때도 뭐 TV 틀면 저 나왔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추명호 그 국정원 국장님 사건 할 때도 뭐 추 국장님의 그 체포부터 시작해서 수사 입회 체포부터 시작해서 그때 당시에 추명호 국장님이 체포가 되고 구속이 되어야 이제 그 다음에 우병우 민정수석까지 올라가는 거라서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을 구속시키는 것까지 갈 때까지 거의 한 2달 넘게 TV만 틀면 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금방 잊혀진 사람이 됐죠. 그래서 대선 전국이 끝나고 지금 이제 탄핵이 되고 나서 또 금방 대선 전국으로 접어들었고 아마 대선이 끝나고 나면 저는 또 금방 잊혀진 사람이 될 거예요. 지난 뉴스에서 안 잊혀지도록 해드릴게요. 아, 계속해서 나오셔야 돼요. 그러지 않아요. 이런 그 김 변호사님 같은 분이 계셔야만이 우리 어떤 보수라고 해야 될까 유약하면 안 돼요. 향후에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뭐 그 소녀 가장이란 말 나온 김에 그러면 개인적인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검색해 보니까 특이한 보통 우리 그 변호사님 하면 뭐 서울대 나오고 이래 학벌도 좋고 막 이러던데 근데 우리 그 김계리 변호사님은 그 뭐라 검정고시 출신이더라고요. 네네네. 뭐 사연이 있나요? 사연 뭐 제가 중학교랑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를 했고 중학교도요? 아 네네네. 아 검색 제대로 안 해보셨네요. 아 중학교도 검정고시였구나. 네. 중학교도 검정고시를 했고 고등학교도 검정고시를 했고 네. 대학도 이제 인하대를 들어갔고 네. 인하대는 졸업을 안 하고 지금 이제 휴학 중인 상태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독학사를 쳐서 대학도 이제 대학 졸업 자격을 얻었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대학원을 간 거죠. 사연이 있나요, 그리고? 왜? 사연은 뭐 그 제가 97년도에 IMF가 네, 일어나가지고 IMF 때. 그때 네. 이제 집이 이도가 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부도난 진짜 어려운 사람 많죠, IMF 때. 그래서 뭐 학교를 못 나가가지고 학교 아마 잘렸어야 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검정고시를 했어요. IMF 때, 97년 IMF 때 진짜 참 본의 아니게 국가가 어려지면서 힘들어지면 정말 많으셨죠, 그 당시에. 특히 기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으셨죠. 뭐 기업까지는 아니었고 이제 뭐 어릴 때는 아주 못 살진 않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제 기억에는 아마 이자가 25%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맞습니다. 금리가 25%까지 네네. 갔었죠, 그래서 진짜. 이제 그때 제가 뭐 어렸으니까 뭐 그런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 부도가 났고 그래서 학교를 나가지를 못해가지고 네, 검정고시를 했어요. 또 그런, 역사적인 또 아픔이 있었네요. 그래도 참 유능하신 것 같다. 사법고시 출신 맞죠? 네, 사실 맞죠? 그렇습니다. 예, 와, 그래도 사법고시 패스하고 금융고시를 통해 우리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도 저는 그럴 때 제일 공감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공감되고 감동 짠한 게요. 저도 마찬가지 가난하게 자랐잖아요. 저는 학벌 찬스 없고 집안 가난한 뭐 부모 찬스 없고 그런데 바닥에 있다가 이제 다시 또 저도 우리 그 수험생들 제 수업 많이 들어준 덕분에 저도 빚도 갚고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마도 우리 시청자분 중에서도 또 2030 청년들이 많은데 왜 우리 집에만 이런 일이 있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지 많이 있겠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또 다시 변호사 내가 멋지게 대통령 변호인단에 탁 돼가지고 변호하는 모습 보면은 어렵고 힘든 분들한테 많은 또 용기도 주고 그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감동이네요, 그거는요. 그 제가 베이철 변호사님하고는 네. 안지가 이제 10년 되는 것 같아요. 그 알게 된 게 뭐냐면 오래됐네요. 베이철 변호사님이 41기시고 제가 40. 42기예요. 네. 2010년에 사실을 합격했는데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사법시험을 폐지하겠다라고 그렇죠. 해서 네. 2017년에 사법시험이 폐지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저는 그때 이제 1년차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때부터 이제 1년차 변호사가 되고 그때가 한창 이제 사시 존치 운동이 가장 활발할 그렇죠. 때였고 네. 베이철 변호사님께서 사시 존치 운동이 제일 선봉에 서셨던 분이거든요. 그때 이제 베이철 변호사님을 알게 됐고 네. 베이철 변호사님께서 이제 사시 존치 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그 변호인들 그러니까 변호사들끼리 이제 모여서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영화라고 하는 변호인이라는 네, 영화를 그렇죠, 이제 그렇죠. 네. 봤었거든요. 송강철, 네. 송강호 나오는. 송강호 네. 나와서 이제 하는 건데 이제 아이러니컬하게도 사실을 폐지시킨 대통령이 전기가 된 변호인의 이라는 영화를 사시 존치를 위해서 우리가 네네. 이제 보게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그 행사를 주관하고 뭐 리드하신 분이 베이철 변호사님이시고 그
그분은 이제 단상에 계셨고 네. 저는 이제 그 중에 원오브댐으로 이제 거기서 피켓 들고 네네. 있었던 사람이죠. 이제 그때 처음 이제 알게 됐고 제가 예,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사시존치 운동이 이제 마지막 이제 2010년, 17년에 폐지되기 직전에 네. 16년에 이제 어떻게든 한번 입법으로 뭔가 해결을 해보려고 네, 이제 변협 선거나 이런 뛰어들어서 사시존치 운동을 했죠. 그리고 제가 노무에 대해서 그 다음 싫어했던 게 정말 욕하고 싶었던 게 40페이지예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은 가난하게 사는지 그런지 몰라도 저는 사다리 끄덕 차는 사람이 최악이거든요. 사다리가 있어야 돼요. 가난해도 올라갈 수 있는 만들어야 돼. 그때 제가 사법고시 폐지하는 거 보고 이건 아니다. 수능도 똑같아요. 제가 수능 그만둔 강사 그만둔 이유 중에 하나가 수시 모집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당시 입학사정관제 생겼거든요. 그 문제가 많다 했는데 실제로 없어졌잖아요. 그 미국에서는 입학사정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지금 돈 있고 빽 있는 애들 있잖아요. 빽으로 이렇게 학교갈 가능성이 크다 해서 저는 입학사정관제 반대했고 수시 모집이 생기는 순간 저 시골에 있는 애들은 수시 모집을 위한 자료 같은 거 있잖아요. 스펙 준비하기가 쉽지 않다고요. 그 예를 들면 조국 보세요. 딸내미 의대 보내잖아. 그 가짜로 뭐 발급해주고 이래가지고 의대 붙었잖아요. 그게 저는 수시 모집의 폐해라고 봤어요. 아마 김 변호사님도 지금 로스쿨 같으면 이제 돈 없어 못 갔을 거예요. 돈 없어서 못 가고 스펙이 없어서 못 갔겠죠. 누가 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검정고시하고 학교도 물론 이나대는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제가 백도 없고 한데 누가 저를 뽑아주겠어요. 그래서 사법시험이 아니었다면 제 변호사 되기는 아마 어려웠겠죠. 사법고시 저는 부활됐으면 좋겠어요. 사다리 끄덕 차는 건 최악입니다. 청년들에게 가난하면 너는 가난해 죽어보라 씨발 그렇게 살아라 이거잖아. 저는 그게 최악이에요. 저는 그런 정책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조국이 그랬죠. 누구나 다 용이 될 필요는 없다. 붕어 가지에 개구리로. 야. 뭐 워딩이 정확히 뭐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맞아요. 비슷했어요. 네, 그런 예. 워딩 아닙니까? 네. 그런 제도들이 그런 누구나 다 승복할 수 있는 시스템. 이번에 선관위 문제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선관위도 그렇죠. 탄핵 과정에서 드러났는데 단지 부정선거뿐만이 아니라 선관위의 채용 문제나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가 분노하게 돼 국민들이 분노하게 된 그렇죠. 이유도 이게 무슨 가족회사다. 네, 친인척 채용. 네. 당연하다 이랬잖아요. 족벌 회사가 돼버린 뭐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다 분노해서 나온 것들 아닙니까? 한국 사회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슬픔도 노여움도 없이 살아가는 자는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있지 않다. 그 네크라소프 했던 그 말이 떠오르는데요. 진짜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난 뉴스를 보신 분들은 그렇지 않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청년이라면 불의를 보면 분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대통령 이번에 탄핵 반대 그 여론이 몇 프로? 50% 넘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50%가 극우입니까? 극이라는 단어는 한 끝으로 치우친 걸 극우라고 해요. 이게 어떻게 50%가 극우일 수 있죠? 이걸 극우 프레임을 씌워서 말 그대로 프레임 아닙니까? 프레임이죠. 그래서 저는 그 극우를 우 쪽으로 치우쳤다 이렇게 보지 않고 극히 우수하다. 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히 우수하다. 말 되는데요. 스스로 알고 스스로 깨친 자들이다. 오, 그러면 극좌는 극히 좌절할 새끼들이다. 이러면 되겠네요. 제 할 바 아니죠. 재난기를 극우로 하는 놈들은 다 좌빨입니다. 극좌빨입니다. 왜? 이렇게 상식적인 생각 가진 사람 보고 극우라 하면 그 놈들은 다 극좌빨 새끼들이죠. 이거 방송에서 해도 될 말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데 대해서 분노합니다. 왜냐면 그 새끼들 왜곡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자꾸 이제 좌와 우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면면이 들여다보면 이제 뭐 보수와 진보의 문제다, 좌와 우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자유와 전체주의 문제인 그렇죠, 거지. 전체주의 문제. 자유는 좌든 우든 자유가 전제가 되어야 좌든 우든 뭐 보수든 진보든 있는 거지. 이렇게 자유가 말살되어 가고 있고 서서히 나도 모르게 사라져가고 나라가 전체주의에 물들어 가고 있고 그 전체주의 동조해 가고 있는데 어떻게 좌와 우라고 이걸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주의로 간다는 것은 입법부를 장악한 민주당과 이재명이 이미 사법부도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발휘하고 또 행정부가 장악하면은 뭐 제2의 히틀러, 아니, 히틀러도 나치주의가 진짜 나오는 거죠. 뭐 정말 절대 다수의 국민의 지지를 얻고 그다음 맞습니다. 알아야 돼요. 참 그다음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변호사가 됐잖아요. 변호사를 지금까지 몇 년 해오셨죠? 제가 2010년에 10년이 아까 하고 예, 합격하셨으니까. 11년, 12년이 이제 사법연수원에 있었고 네. 13년부터 해서 그만 이제 10년 13차네요. 그 변호사 하면서 제일 보람됐던 뭐 좋은 기억. 보람됐던 이 변호사 특히 이제 송무를 재판을 하는 변호사는 저한테는 그게 업이지만 그 사건을 의뢰하는 당사자한테는 그 사람의 일생일대의 사건이에요. 뭐 이번 네. 탄핵 사건도 대통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대통령님의 물론 이건 뭐 국가 전체의 어떤 운명이 갈라지는 거지만 모든 사건 하나하나가 다 의뢰인의 인생에 있어서 그렇죠. 큰 트라우마를 주는 것들이거든요. 뭐 열심히 했을 때 결과가 좋았던 거, 뭐 구속된 피고인을 이제 무죄 받아서 풀어주는 거 그런 것들이 돈을 많이 받고 안 받고
공감. 떠나서 예, 그때 막 울면서 감사하다고 할 때 그때 이제 짜릿함을 느끼죠. 가장 화났던 때는 그만 이번 이제 대통령 선거 이럴 경우에였네요. 가장 화났으세요? 이번 선고는 사실 화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럼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심리적인 저항감이 이제 크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어떻게 극복하면 될지 변호사님께서 제시하고 싶은 방안은 극복이 되나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 될 수 있죠.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번 다가온 대선에서 보수파가 승리해가지고 네. 개헌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국민들에게 이제 유명한 장면이죠. 그 재판 이후에 웃었었잖아요. 네. 그걸 국민들이 다 궁금해하거든요. 그 웃었던 의미가 어떤 건지. 제가 이제 감기가 되게 심하게 걸려서 기침이랑 콧물이 너무 막 심했거든요. 근데 선고가 나게 되면 그 결과가 이제 인용이든 기각이든 엄청 많이 울 줄 알았어요. 이제 당연히 눈물도 나겠죠. 콧물도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근데 이제 현재 그 선고장 안에 그 휴대물품을 필요한 것만 가져가게 하고 이제 가방을 못 가지고 가게 들어가요. 네네. 그래서 이제 휴대폰 챙기고 네. 그 화장실에 가서 휴지를 엄청 많이 챙겨왔거든요. 근데 이제 선고를 듣다가 이제 그 습관적으로 이제 받아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적법 요건을 받아치다가 처음에 이제 그 문영배 대행부터 입장을 하는데 그분이 굉장히 이제 그 저도 약간 그런 평가를 많이 듣는 것 같던데 그 자신의 감정을 숨기는데 되게 숨기는데 능숙하지 못한 분 같아요. 되게 기분 좋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서 이제 그 재판관들 입장하는데 이제 변호사들 모두 일동 기립해서 네. 이제 보는데 표정이 되게 뭐 득이양양하다라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고 이게 표정이 그냥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앉아서 이제 선고가 시작이 돼서 메모를 하다가 적법 요건을 막 듣다가 받아치다가 이게 내가 뭔가를 쓰고 있어 이렇게 핸드폰을 받고 받아치게 되면 이제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네. 모든 사건은 하면서 보면은 이제 그런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잔상에 남는 순간들. 내가 이걸 받아치고 고개 숙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핸드폰을 덮고 이제 선고를 청취를 했어요. 근데 이제 문영배 대행께서 이제 선고를 할 때 그냥 선고를 하시면 되는데 뭐 소추인 측에 뭐 국회는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합니다라고 하고 이제 저희 측에서도 뭐 어떻게 해야 됩니다. 뭐 협치의 대상으로 삼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화면상으로는 아마 이렇게 좌우를 바라보는 게 되는데 실제 그 현장에서 보면은 문영배 대행이 이제 법대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를 이제 내려다보면서 얘기를 하게 돼요. 이제 소추인 측 저기 아래 있고 이제 저희 측이 저 아래 있고 이렇게 마치 유치원 선생이 어린 아이를 어르고 달래듯이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표현이 적절히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뭐 적절한 표현이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선고를 쭉 들으면서 이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이 섰구나 미쳤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콧물도 안 나고 기침도 안 났어요. 그래서 이제 선고가 다 끝나고 이제 돌아서는데 그 저희 팀에 제가 이제 막내 변호사라고 이제 자꾸 언론에서 그러는데 저희 팀 막내 변호사인 김지민 변호사가 눈이 벌개져서 막 울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어요? 나는 뭐 많이 울 줄 알았는데 눈물도 안 나오네, 콧물도 안 나오네 이러면서 웃었거든요. 그게 웃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래서 그게 단데 그게 마치 이제 뭐 선고가 끝나고 나서는 제가 한가해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좀 찾아보고 이제 사람들이 막 댓글 캡처해서 보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제가 프락치였다. 뭐 내지는 뭐 김길이 큰 거 있다. 여러분 없어요. 큰 거 없어요. 똥 됐어요. 투표 열심히 하세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큰 거 없어요. 투표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드럼통행이에요. 전학일 쌤 드럼통 제일 앞줄이에요. 저는 약간 조금은 후순위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 드럼통 최우선 이 저단계 뉴스를 사랑하시는 애청자 여러분 이 드럼통 안 보내시려면 투표 잘해주세요. 예, 맞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국민이 진짜 곧 유일한 희망입니다. 네, 일단 그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그 2030 있잖아요. 이 방송 되게 많이 보거든요. 또 2030 청년들이 또 김기열 변호사님 팬들이 엄청 많습니다. 응원의 메시지 인사만 좀 해주십시오. 저희가 성공한 계엄령이었다, 성공한 계몽령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 대통령님께서 비록 파면되셨지만 그 여러분들이 깨어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깨치고 스스로 알아보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사실 정치에 관심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대통령님께서도 그리고 저희 이제 그 대리인단의 대표로 활동하셨던 윤곽근 변호사님께서도 쟤네도 너무 아깝다. 이대로 그냥 광장에서 윤어게임만 외치고 이렇게 그냥 흩어지게 하기엔 너무 아깝다.
소중히 키워주고 싶다. 이 나라의 미래다. 이 나라의 숲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극히 우수하다. 극우가 되어달라 그러면 제가 나중에 드럼통만 먼저 갈까요? 그 변호사는 함부로 손 못 대잖아요.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래서 늘 항상 깨어있고 늘 항상 공부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어른이 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이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대통령께서도 김계리 변호사님이랑 똑같은 말씀 하셨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깨어나서 너무 좋다. 청년들을 믿는다. 그리고 이제 시작이다. 이런 말씀도 또 같이 하셨는데요. 오늘 김계리 변호사님 생각 자꾸 저도 막 계속 눈물로 막 날려고 하거든요. 아직도 저도 쌓인 게 많아가지고 시청자님께도 다들 공감하셨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같은 마음이라 믿고요. 이게 전부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2030의 진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변호사님이죠. 김계리 변호사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